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맞고 인생 자체를 되돌아보게 된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있을까 여러 번 상상을 해봤었는데 그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채널이라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가족이라는 사람에게 말도 못할 배신을 당했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요, 그 일을 현실로 겪고 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의 별명은 천하장사였습니다. 저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목청부터가 남달랐대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분들께서 전부 이렇게 큰 아이는 올해 처음 봤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실 만큼 우량아였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체육계를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성적을 올렸을 거란 이야기를 살면서 안 들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시커멓게 다 자란 상태로 태어난 저는 신생아실에서도 남다른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수많이 누워있는 아이들 중에 단연 제일 돋보일 정도로 컸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디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저를 낳느라 아주 몸을 많이 상할 정도였다고 했었어요. 둘째라면 오히려 수월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건강했습니다. 아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청력도 시력도 너무 좋았고 피부에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도 단 하나도 가지지 않은 축복받은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영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 집안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텐데. 아휴, 아쉽다, 아쉬워. 왜? 선영이도 충분히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지. 엄마, 요즘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인 게야.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성별이라는 게 왜 정해져 있겠어. 항상 저를 보면서 가족들은 아쉬움의 입맛을 다졌습니다. 저는요, 남들이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쌀알을 씹어 먹었대요. 다들 초록색만 보면 먹지 않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때도 저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일단 뭐든지 씹고 봤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리지 않고 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었으니 제가 더 무럭무럭 자란 것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진실이었지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운동을 시키려고 하셨었대요. 제가 7살 때부터 동네 언니 오빠들이랑 키가 비슷했고 어디 가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무조건 우악스러운 운동을 시켜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표출이 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게 될 거라고 했다나 뭐라나. 언니 오빠들이 고학년이 되고 저학년인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 때부터 저는 동네의 골목대장을 맡았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 한 통이 더 크고 몸도 퉁퉁했던 저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가끔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셨어요. 동네 아이들을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 끌고 동네를 활보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네 집 자식이냐고 궁금해했다네요. 저는요, 그래도 생긴 건 이목구비가 제자리를 잘 찾아가서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잘 먹어서 몸이 퉁퉁했다는 것 빼고는 나름 괜찮았어요. 어릴 땐 제가 너무 우량하고 머리털도 시커멓게 자란 상태여서 분홍색 핀을 꼽고 나가도 아들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래도 머리는 길게 길러서 어디 가서 힘센 천하장사 여자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예전에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힘센 여자를 보여주는 그 드라마요. 제가 오바를 조금 더 보태면 그 도봉순 같은 여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친구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친구들 다 끌고 가서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을 혼내주곤 했었죠.
학교에서도 나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랑 붙어 다니면 시비를 걸거나 건드리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성격이 좀 착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괴롭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제대로 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운동이 무엇일까? 정말 어릴 때부터 운동이란 운동은 다 맛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운동을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꾸준히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운동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키가 크고 몸이 퉁퉁한 편이었기 때문에 재빠른 것을 요구하는 스포츠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상이라던가 뜀틀, 체조 이런 쪽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죠. 역시 저는 힘을 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은 태권도였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역시 재빠름을 요구하는 스포츠더라고요. 저처럼 한 발 한 발이 묵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태권도 관장님께서는 저를 탐내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배울 거라는 말에 저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줄줄이 운동을 배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 학원을 가든 저 혼자가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전부 등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각종 체육관 관장님께서는 저를 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떡꼬치를 사주시기도 하고 튀김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저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것이 어떻겠냐고 살살 말을 하셨었죠.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최대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뭘 해도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틀림없다며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나서는 어른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나이가 10살이었는데도 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가 누구지? 라는 질문에 무조건 제 이름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넘치셨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그 어떤 금은보화와 바꿀 수 없는 재화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딜 가도 운동 잘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게 싫으셨대요. 여자아이라면 공주 원피스도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뛰어놀아 무릎이 까지는 것보다 집에서 친구들이랑 얌전하게 인형놀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아주 고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땐 그랬다고요. 선영아, 친구들이랑 뛰어놀지 말고 집에서 엄마가 떡볶이 해줄 테니까 인형놀이 하고 노는 건 어때? 아빠가 지난주에 미미 인형도 사줬는데 말이야. 그 미미 인형 군대 갔어.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인형놀이 하는 것보다 술래잡기 하는 게 더 좋은데? 미미 인형이 군대에 갔다는 이야기에 엄마가 놀라서 인형을 찾아보셨대요. 아빠가 큰맘 먹고 사다 주신 미미 인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완구류 인형이 비쌌대요. 요즘도 아이 키우면서 인형 가격을 보면서 놀라긴 하지만 그때는 더 비싼 축에 속했다고 하니까 아빠가 정말 큰맘 먹고 우리 딸도 공주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다 주신 것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미미 인형을 군대에 보내겠다고 머리를 빡빡 가위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어찌나 야무지게 잘라놨는지 저희 엄마가 미미 인형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실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했죠. 저는 그렇게 각종 유혹에 이리저리 체육관을 옮겨 다니며 운동을 하다가 결국 유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는 레슬링과 태권도였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 달 안에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은근히 한 가지의 재미를 오래 느끼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러다가 말겠지 싶으셨대요. 미술학원도 피아노 학원도 바둑 학원도 태권도 탁구 검도 합기도 전부 한 달 만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유도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셨대요.
그런데 저에게 유도란 정말 신세계였어요. 멱살을 잡고 대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그 안에서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터치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분해서 꼭 저 언니를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이를 악물고 기술을 쓰고 싶었지만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는 대련을 하기엔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렇게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대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저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관장님께서 저를 꼬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맛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대련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 끈기가 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매번 학원을 3개월 이상 다니지 못했던 제가 3년을 꼬박 쉬지 않고 유도관에 나갔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살짝 걱정이 드셨대요. 얘가 정말 유도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조신하고 얌전하게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이나 잘 가서 시집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저희 부모님, 인생의 파장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유, 선영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님. 아니, 유도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일주일 내내 학교가 끝나면 유도관에 가서 산다니까요. 관장님께 말씀도 드려봤는데 선영이가 힘도 좋고 기술도 잘 쓴대요. 유도 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여자애가 저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떠냐? 아니, 여자로 태어나서 운동선수로 이름 한번 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애가 날렵함이 있으니까 기술도 배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 힘만 무식하게 세면 다른 것도 못해. 선영이나 되니까 유도를 하는 거고 주변에서도 대회를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잘할 수 있는 게야. 그래도 딸인데 조신하게 자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애미야, 선영이가 유도 선수로 이름을 알리는 게 가문에는 더 영광이다. 괜히 잘하고 있는 애 기죽이지 말고 이왕 하겠다고 하는 걸 지원이나 팍팍 해줘라.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친할머니가 더 깨어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엄마가 친할머니의 말에는 반박이라는 걸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기에 저는 정말 제약 없이 유도관에 가서 수련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덕분에 지구력과 집중력이 엄청나게 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집중력이라는 건 운동에 한해서만 발동이 되었거든요. 상대방이 빈틈을 딱 보였을 때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집중력 말입니다. 저는요, 중학생이 되자마자 유도 대회에 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7에서 8살부터 시작한 같은 체급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늦게 시작해서 기초 체력 수련만 신물나게 했었지만 그래도 제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첫 유도 대회에서 낸 성적은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던지 저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뒤집혀 있더라고요. 조명이 내리쬐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숨을 헐떡이는데 제가 숨을 헐떡일 자격이나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본선까지는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선 첫 시합에서 탈락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10살에 유도를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어라 유도만 했는데 예선 탈락이라니 너무나도 쪽팔린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의 성격이었다면 유도고 나발이고 가오 떨어진다고 때려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첫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면 어떡하지? 수상 소감은 뭐라고 말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지난밤이 너무나도 쪽팔릴 지경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늘 너무 잘한다고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비행기를 태워줬었는데 처참한 제 성적을 마주하자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을 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꼭 본선에 진출하자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공부에서도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죽어라 연습을 한 덕분이었을까요? 15살 시합에서는 본선에 진출을 했고 16살에는 유도 대회에서 메달을 싹쓸이 했습니다. 물론 금메달도 있었고 은메달도 있었지만 저는 저의 성장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땐 아예 고등학교에 저는 유도 선수가 될 거라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유도를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지만 엄마만큼은 싫어하셨습니다. 늘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운동을 하루 종일 해서 땀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니까 여자아이를 키우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 남동생이 더 여성스러웠다니까요. 꾸미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고 매일 체육복만 입고 다니면서 체육관을 오가는 저를 보면서 한숨을 그렇게 쉬셨죠. 보통 여자애들 교복은 치마잖아요. 저는요, 제가 유도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남학생들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치마를 입으면 불편했거든요. 제가 유도 성적이 좋아서 망정이었지. 만약 성적도 못 내는 그런 선수였으면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제지를 당했을 겁니다. 체육복, 남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여학생이란 학교라는 고루한 곳에선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으니까요. 사춘기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화장에 관심을 가질 때도 저는 눈썹 정리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체중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체급을 올리는 것이 잔 근육을 잘 쓰는 저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체급이 올라갈수록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더 많이 쓰이는 기술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날렵하게 틈을 파고드는 것이 더 유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대로 먹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고등부 대회에서 정말 상을 줄줄이 타올 정도로 기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유도를 시키길 잘했다고 말을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 코치님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실업팀에 들어오라는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팀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유도를 제 직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직업이라는 개념보단 학생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 커리어를 쌓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 더 맞는 말 같네요. 저는 그렇게 제대로 된 선수가 되면서부터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도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되었는데 전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네 유명 인사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체육 특기생이고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단 나중에 은퇴를 해서도 어디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대학 이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인정이 되었죠. 저는 이미 팀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체육관에 가서 체력 단련을 하면서 저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겠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국가대표 선발 시합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부상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하필이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도 특성상 어깨 부상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 어깨가 자주 탈골이 되다가 완전히 근육이 파열되면서 연골까지 다치게 된 것이었죠. 습관성 탈골뿐만 아니라 어깨를 아예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까지도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지 못했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저와 상대를 겨루던 선수를 한없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는 기술을 쓴 것이었지만 저에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상을 당한 것이었거든요.
저와 늘 여러 대회에서 다투었던 선수였고 조금은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방어적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운동선수에게 막상 경기 시합 휘슬이 울리면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저는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야 했고 재활 후에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1살이었어요. 10살에 시작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도에만 매달렸는데 국가대표에 이름 한번 올리지 못하고 유도를 접게 되었을 때의 상실감,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니 저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체육관은커녕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코치님도 관장님도 저를 찾아와서 천천히 운동을 해보자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제 수명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하셨습니다. 선영이 너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땅 파고 있을 거면 유도관에 나와서 어린애들이라도 가르쳐. 언제까지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운동을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쳤냐? 선수 생활은 끝이 났을지 몰라도 네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저 운동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어깨가 망가져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그냥 다른 거 할 거 있나 찾아볼래요. 연병하고 있네. 맨날 다른 거 하면서 방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다며. 재활 치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너 아직 어리다. 지금 벌써 포기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체육관에 나와. 하지만 저는 어린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저도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에너지가 넘치는 더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운동을 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지옥이었거든요. 그래도 관장님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며 나오지 않으면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라고 말을 하셔서 털레털레 어쩔 수 없이 갔죠. 일부러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유도관에 갈 시간을 피해서 저녁쯤 갔더니 성인반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되게 앳되게 생긴 남자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왔냐? 너는 대련은 좀 그러니까 저기 가서 살살 몸 좀 풀고 있어. 관장님, 저 비실비실한 애는 어려 보이는데 누구래요? 누구? 종훈이. 쟤 고3이야. 고3이요? 뭐 유도 전공할 거래요? 그러기엔 몸이 너무 부실해서 가망 없어 보이는데. 관장님 돈에 눈이 멀어서 저런 애들 꿈 가지고 장사하지 마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죠? 누가 쟤 전공한댔냐? 그게 아니라 제가 뭐 학교에서 좀 괴롭힘도 받고 놀림도 받는 애인가 봐. 자기 스스로 방어도 하고 힘도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야. 눈길이 가는 비실이가 하나 있었는데 19살이래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애가 숫기도 없어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놀림도 받고 소위 말하는 따돌림 같은 것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이 힘을 키워야 그런 아이들도 상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체육관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한참을 그 비실이만 지켜봤는데 운동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구경만 하다 가려던 제가 벌떡 일어나서 비실이에게 몸을 단련시키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과 저의 첫 인연이었어요. 비실이는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건지 어딘가 꼭 하나씩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헛발짓을 했어요. 비실이는 본인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맞서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운동을 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비실이는 그저 비실일 뿐이었어요. 비겁하게도 비실이는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체육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오다가 비실이를 마주쳤는데 비실이가 동급생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운동을 했던 정신이 살아있었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무리 중 하나에게 발길질을 해버렸고 운동을 그만두고 살집이 오른 저를 보고 애들이 도망을 가자 비실이에게 체육관에 나오라고 말을 하고는 저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물론 비실이는 그 뒤에도 체육관을 나오지 않았고 저도 대학교에서 나온 학사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기에 더 이상 비실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비실이를 다시 만난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운동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동안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덕분에 연줄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조제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운동이라는 것에 취미를 확 끊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안 움직이는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32살이 되니까 다친 어깨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동네에 헬스장이라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시설이 괜찮은 체육관이 생겼다는 말에 회원 등록을 했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비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비실이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머리도 많이 길었고 또 운동을 그만둔 뒤 확 쪘었던 살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쏙 빠져서 이전의 이미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비실이는 바로 저를 알아보고 선영이 누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 기억에 비실이는 정말 빼짝 말라서 운동도 허우적거리면서 하던 아이였는데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그런데 비실이가 헬스 트레이너가 된 것은 제 영향이 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덕분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누나가 그때 저를 친구들에게 구해주셨을 때 저 좀 쪽팔렸거든요. 누나 얼굴을 볼 자신은 없어서 유도관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지만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어요. 헬스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고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누나도 진짜 많이 바뀌셨다. 그랬구나. 난 또 못 알아봤잖아. 비실이 너 아니지. 종훈이 너도 많이 바뀌었다. 아니 저 이제 비실이 아니거든요. 누나는 근육이 다 빠지셨네요. 어깨 아직도 아프세요? 비실이 아니 남편은 저에게 어깨가 아프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끄덕였죠.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따로 PT 비용을 내진 않았지만 남편이 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알려주었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깨에 근육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통증이 상당했고 혹시라도 염증이 날 수 있어서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운동을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그런 센스가 또 부족했거든요. 저는 제가 운동 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조제를 선물했죠.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저에게 운동을 더 알려주고 싶다고 했고 유도와 헬스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랑 운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연애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숫기도 없는 쑥맥이었거든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서로 비겁하게 차일까봐 고백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남편은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꽤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연인끼리는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곤 하잖아요.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회원들과 연락을 자주 했고 저는 그 부분이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제 연락은 빠르게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운동 중이었다 회원이랑 같이 있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지만 다른 회원들의 연락은 저랑 있을 때도 빠르게 답장을 하면서 제 연락만 늦게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비겁하게 저랑 싸우고 나면 일부러 잠수를 타듯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간의 다혈질 같은 성격을 가진 제가 헬스장으로 찾아가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런 성격이 너무 피곤하다고 했지만 서로에게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 헤어졌더라면 제 인생은 조금 달랐을까요? 남편과 저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 저희 엄마의 반대가 살짝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 내가 옆집 제인의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던데 너 그거 감당이 가능하겠니?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숫기가 없어서 회원 관리하는 게 용한 성격인데. 엄마, 몇 명의 헬스 트레이너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회사원들이 제일 바람 많이 피웠을걸? 얘는? 그리고 네 남자친구가 우리 동네 살았었던 사람이라며? 제이 엄마가 그러는데 걔가 홀어머니랑 사는 것도 그렇고 그 홀어머니가 아프기까지 한다더라. 맞아.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다는 건 옛날부터 알던 일이었고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알고 있어. 간이 좀 안 좋으시댔나? 너 거기 병수발 하러 들어가니? 세상에 멀쩡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홀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러 들어가겠다고 그래. 누가 병수발한대? 그 정도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니랬어. 그리고 그건 자식이 알아서 셀프로 효도를 할 일이지. 얘가 대한민국 남자들이 너무 모르네. 며느리를 알기를 개똥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자들이다. 응, 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는 내가 어디 가서 당할 사람으로 보여?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당했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 네 성격이 우악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야. 그게 어디 무시하기 쉬운 거니? 몰라. 엄마는 할 만큼 말린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끝까지 한숨을 쉬셨지만 제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그만둔 뒤에 얼마나 큰 상실감을 겪었었는지 잘 아시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겠다는 일에 크게 반대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저는 결혼을 했고 엄마가 예상했던 시집살이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이 안 좋다는 사실은 연애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저에게 딱히 바라는 게 있진 않으셨어요. 약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정도였고 추적 검사만 제대로 받아도 대응이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한 가지 딱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홀시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몸은 아니셨어요. 남편을 일찍 낳아 나이가 아직 60이 차에 되지 않았지만 간이 무리를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다운 일을 하실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보태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개인 PT가 들어와야지만 돈을 좀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벌어온 돈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의 무게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부부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저희의 생활이 힘들었죠. 남편은 PT가 잡히지 않으면 돈을 거의 못 벌어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을 해 있는 동안 지옥 같은 영업을 해야 했어요. 숫기도 없고 또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활비가 정말 부족했었던 달도 있었죠.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1년 다 쓰지 못하고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시원치 않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자식까지 생긴 마당에 너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비겁하게도 본인은 그런 거 잘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변명만 늘어났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빠지지 않고 챙겨드리는 걸 보면 정말 효자는 효자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효자인 남편이 제일 버겁다는 사실요.
저는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형편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40을 넘겼더라고요. 40이 넘어서도 임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체력적으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키워야 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인데 부부 둘이서 정성을 쏟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아이를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아이에 대한 모든 케어는 제가 혼자 해야 했어요. 남편의 변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본인은 노인이 된 시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봐야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린 시어머니였는데 간이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남편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저는 남편이랑 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또 저희 엄마가 처음에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괜히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후회한다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이라는 걸 부릴 때 부렸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뒤늦게 알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헬스장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솔직히 그것도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폐렴으로 고생할 때는 헬스장 일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맡겨서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몰아쓰고 아이를 돌봤거든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단둘이 살았으니까 각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이가 아플 땐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어떻대? 의사가 뭐라고 안 해? 아니, 지난달 검사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게 말이야. 엄마가 병원에 안 온 지 2년이 훌쩍 넘었다지 뭐야. 엄마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을 해야 한대. 아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모른 거야 도대체?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을 안 오셨다니. 어머님 분명 매달 병원비 30만 원씩 가져가셨잖아. 지난달에도 내가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도대체 병원비를 받아서 어디다가 쓴 건지 모르겠네. 아이, 엄마 일어나면 물어봐야겠어. 시어머니께서 각종 검사를 마치고 잠에서 깬 뒤 남편은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캬바레에 다니셨다는 겁니다. 과부가 된 친구를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재미있으셨대요. 생활비는 빠듯하니 입장료를 내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병원비를 가지고 캬바레에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맥주도 한두 잔씩 홀짝홀짝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들이랑 같이 춤을 추면서 즐기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었다고 기가 팍 죽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도 간이 좋지 않아서 일도 못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매일 캬바레에 가서 맥주를 마신 것은 물론이고 새벽까지 춤을 추고 노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 간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누적이 되면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황당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단 가족분들부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저와 와이프밖에 없는데. 지금 환자분 호흡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식이 살짝 있으신 것 같던데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으니 검사부터 받아봅시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간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제 간이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에 이식에 무리가 없을 만큼 건강이 좋았지만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일치할 줄이야. 이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구구절절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얼마나 각별한지 잘 알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모른 척하지 않을게. 제발, 제발 날 위해서 한 번만 이식 수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평생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거절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남편과의 사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서웠지만 결국 이식을 결정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멀쩡한 간을 떼어서 시어머니를 드린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남편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믿었어요. 상태가 위중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이식 수술 날짜를 당겼고 저는 수술 전날 입원해서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보여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옆호실에 있는 어머님 병실에 갔더니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에게 횡설수설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무서우신가 봐. 내가 옆에 있어 드렸어. 당신 검사는 잘했어? 뭐래? 뭘 뭐래. 건강하다 그러지. 저 어머님 내일 수술이니까 오늘 일찍 주무세요. 당신은 의사한테 들어야 할 말이 많은 것 같더라. 당신도 일찍 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괜히 심술이 나서 제 병실에서 자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병실에 와서 잠이 들었죠. 아침 일찍부터 수술이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간호사가 혈관에 주사를 꽂아주었고 아침 8시에 수술 준비를 하러 시어머니와 나란히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흡관을 연결하고 마취 주사가 들어오면 제 간을 먼저 떼어서 시어머니께 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숫자 10을 세고 난 뒤에 잠이 들었어요. 소란스러움을 느끼며 저는 그렇게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왠지 모른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수술을 끝냈기 때문에 복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연결된 링거에서 아마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가 흘러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저에게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간을 떼어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봐야 한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체력과 건강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라 바로 일반 병실에 가는 거구나 싶었죠. 제가 일반 병실에 옮겨가자 남편이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간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나왔냐며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꽤 오래 잔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술이 일찍 끝이 난 듯 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자꾸 감겨서 조금 더 자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줄 것이 있다고 하더니만 저에게 웬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좀 열어주면 안 돼? 아휴, 나 도무지 팔을 못 들겠어. 아, 그거 이혼 서류야. 수술 막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거 알고 있지만 빨리 내 마음을 전해줘야 엄마가 나왔을 때 엄마 간호하러 가도 눈치를 안 보겠지. 이혼 서류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혼? 이혼 서류. 마취가 덜 깨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혼하자고. 우리 엄마가 하자 있는 사람이랑 그만하래. 간이 나쁜 엄마가 그러는데 간 떼어주고 나면 그만큼 피로감도 더 늘어나고 간이 망가질 수 있다고도 하고 또 항생제 반응이 잘못 일어나거나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대.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진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나 우리 엄마 챙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혼하자. 저는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진통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마취가 덜 깨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생긴 증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그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기도 바쁜데 저에게 쏟아부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까지 떼어줬는데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시어머니만 살핀다면 분명히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 뻔했고 남편은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제 몸에 하자가 생겨버렸으니 저랑 같이 사는 것이 결국에는 병수발을 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쑥덕거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간만 딱 이식을 받으면 저랑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까지 다 이식을 받았겠다. 나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숨 막혔어. 우리 엄마 생활비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번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알아? 모르지 그거? 난 아직도 당신이 유도 선수였던 그때가 떠올라. 주먹 한 방에 나를 괴롭히던 애들이 나가 떨어졌던 그때 말이야. 그거 너무 고마웠지만 그만큼 당신도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럼 그 마음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한 이유가 뭔데? 결혼할 때는 내가 간이 어머님 간이랑 맞는다는 사실도 몰랐잖아. 당신이 내 편이라면 든든할 것 같았으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당신 눈치를 보고 있더라. 비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 비유장 맞춰주면서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이혼을 생각하던 와중에 간이식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엄마도 간만 받고 이혼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하자 있는 년은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그 장기 공여하고 나면 돈 받으면 안 된대. 나 당신한테 간값도 따로 안 줘도 된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 때문인 건지 배의 통증까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간까지 떼어줬는데 저 인간은 저에게 돈 이야기 운운하면서 병수발을 못 들겠다. 저랑 살면서 힘들었다는 속 편안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당연히 머리가 터져 나갈 듯이 화가 났죠. 저는요,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어깨가 고장이 나 있었지만 그 통증을 참고서라도 한 번쯤은 남편을 매다 꽂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병실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간 이식을 진행하는 주치의였어요. 보호자분, 여기 계셨군요.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나요? 10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일찍 나오셨네요.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겁니까? 저희 엄마 상태는 어떠신지. 그게 죄송하게도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취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환자분의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천식 반응인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게 진행되면서 일시적인 쇼크가 발생하게 되었고 천식 치료 후에 이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이 크지 않았는데 마취약과 산소 공급 중에 갑자기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의 간만 떼어낸 상태인 겁니까? 간호사가 설명했다고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공여자님의 배도 열지 않았죠. 마취약이 들어간 시점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술 바로 중단됐습니다. 마취약이 빠져나갈 동안 회복실에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간호사가 저에게 중얼중얼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전날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 건지 마취가 쉽게 깨지 않았고 제가 간호사의 말에 대답은 한 것 같은데 비몽사몽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저는 수술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링거도 일반 식염수를 맞고 있었는데 진통제라고 착각을 해서 통증이 없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이불을 걷어내고 배를 까보았어요. 제 허연 배에는 소독을 했던 흔적만 남아있었지 봉합 자국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놀란 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 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첨단 로봇가 수술을 해도 이렇게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수술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여자의 간이라도 미리 떼어내셨어야죠. 장기라는 것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미리 떼어내는 건 무리죠. 보관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식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내가 내 떼어간 줄 알고 나한테 하자 있는 년이라고 이혼하자고 그랬지? 제가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의료진들도 제 말에 당황이라도 한 것인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멀쩡한 제 배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수액을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우물쭈물하며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제 옷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해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휘갈겼고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 놈 서류를 주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점점 얼굴이 울상으로 변하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내가 여보야한테 서프라이즈 장난친 거야. 이거 일부러 내가 장난친 거야. 수술하고 나온 사람에게 이혼하자는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얻는 이득이 뭔데? 어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보, 잠시만. 당신이 이식을 안 해주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 당장 수술이 급하다고 했잖아. 당신이 사람 하나는 살려야지. 그걸 왜 내 간으로 살려 이 새끼야. 나는 어디 가서 하자 있는 년 취급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내가 왜 네 여보니? 가서 간이식 해줄 여자나 찾던가. 잠깐만 선영아. 왜 그래? 우리 생명으로는 장난칠 사람들 아니잖아.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야, 네 간이라도 떼어주던가 그럼. 아니면 기증자를 기다리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주섬주섬 제 짐을 챙기니까 남편 놈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저의 팔을 확 잡아채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남편 놈의 팔을 잡고 꿈에서만 그리던 엎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병원 바닥에 그대로 허리를 내려찍히고 말았죠.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내는데 그 꼴이 어찌나 하찮던지요. 비록 제 어깨를 갑자기 사용하는 바람에 통증이 어마어마했지만 그 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이식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 놈은 경찰을 불러달라며 허리가 나간 것 같다고 소리를 쳤지만 그런 파렴치한 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어머니의 살려달라는 연락과 친정까지 찾아와서 비는 남편 놈의 꼴을 제대로 비웃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리더라고요.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평생 당신 병수발 들면서 살게. 나 노력할게. 제발 한 번만.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제발 부탁할게. 싫은데? 네가 별주부야? 토끼 간만 쏙 빼먹고 도망가려는 별주부 말이야. 난 이렇게 뒤통수 맞아놓고 또 같은 실수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꺼져라. 야, 이 미친놈아. 우리 딸의 간만 빼먹으려다가 실패한 주제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대?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간장을 확 부어버리셨어요. 아까운 간장이었죠. 온 몸에서 간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결국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남편은 울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기에 결국에는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가정을 위한 기여도도 제가 훨씬 높았기에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남편 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이기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 기증자를 만나지 못한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위독해지자 남편 놈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사라는 게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찾지 못할 동네로 피신을 왔습니다.
회사에도 사정을 말하고 출근은 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고요. 세계적인 전염병 이후에 출퇴근이 자유로워졌거든요. 남편 놈은 지금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사도요. 제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 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아예 소식을 끊고 지내는 것이 제 정신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주민등록도 열람이 되지 않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 놈이 혹시라도 앙심을 품을까 봐서요. 저 잘 한 거겠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간이식을 해줄 멍청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일을 두고두고 상기하겠지만 후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도록 제 결정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